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7에서 38차시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다. 이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어, 긴 방학을 보내고 2학기 처음 하는 시간을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쉬어서 그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씩 다시 되새겨 보면서 이전차 진단평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이것은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대요. 서양이 아니고 외국이니까 요거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뭐가 될까요? 네,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교. 자, 강화도 조약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조선이 최초로 수교를 맺은 서양 국가는 유럽 국가 아니고 어디예요? 아메리카의 미국이었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첫 번째 학습 목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두 번째요. 시작. 자,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은요.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 그리고 개화에 대한 개화파와 위정특사파 두 세력의 주장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는요. 101쪽에서 103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101쪽에서 103쪽 펴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개화 정책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화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문호를 개방해가지고요.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개화 정책을 정부가 추진을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조선 스스로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도 이제는 좋든 싫든 개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안 바꾸고 안 변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만든 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건데요. 1880년에 설치된 기구고요. 이 기구는요, 음, 이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걸 뜻을 풀어서 기억을 하면 좀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거예요. 자, 어, 일단은 통리기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통리라는 것은 통할하고 관리한다. 즉, 전부 다 컨트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기밀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를 기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업무를 기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때 뭐였냐? 바로 개화를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화를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통리,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관리하는 아문이라는 것은 그냥 관청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한 관청 기구가 뭐다? 통리기무아문이다. 자, 그래서 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기구예요. 자, 통리기무아문 세 번만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통리기무아문. 자, 이렇게 통리기무아문은요, 개화정책을 총괄하던 정부 기구였고요. 외교, 무역, 군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교과서 101페이지의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자, 101페이지 쪽날개를 보면요, 통리기무아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미 배운 건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의정부부터 주관할 때까지 시작. 자, 즉, 개화 정책을 총괄한 기구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군제를 개편한다, 군사제도를 개편한다는 건데요. 원래 기존에 조선에는 5군영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2개의 부대로 무의형, 장어형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부대의 수가 축소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특별한 부대가 만들어져요. 자, 별기군은요, 이름 자체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다. 즉, 특별한 기능을 가진 군대다라는 뜻인데요. 이 별기군을 교련병대라고도 불렀어요. 교련병대. 같은 건데, 의미가 101페이지 교과서의 사진과 설명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별기군은요, 이렇게 사진이 있죠.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사람들 보고서 와 멋있다, 진짜 폼난다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들이 최신식 군인, 엘리트 군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일반 군인, 그 군복 입은 그런 사병들 말고
무슨 뭐 테러 진압하는 막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은 여러분 보고서 와 멋있다 막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막 옷도 뭔가 이렇게 좀 다르고 장비도 막 잔뜩 갖추고 있고 총도 멋있는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와 진짜 저거 멋있다 저 사람들 뭐야 이러잖아요. 그런 무슨 특수부대처럼 그 당시에는 신식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조선의 어떤 최정예 엘리트 부대가 바로 별기군이었어요. 자, 신식 무기인 소총으로 무장한 별기군. 당시 공식 명칭은 교련병대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좀 키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키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음, 그 느낌상 요 정도면은 17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사람은 170 안 되는 것 같아요. 키가. 그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동기 중에 키가 작은 두 명 있었어요. 키가 제일 작은 두 명인데 1이라고 할게요. 이 키가 작은 이 두 명의 동기 중에 이 1, 요 키가 작은 동기는 키는 작았지만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이. 얼굴이 진짜 잘생기고 그러니까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애, 이렇게 막 미소도 되게 매력적이고 아무튼 그래요 얘는. 근데 이제 이번 얘는 키가 똑같이 작은데 좀 인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율이 좀 안 좋고 좀 살도 많이 쪘고 그리고 성격도 좀 소심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고 지워졌네. 아무튼 이 동기가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려면 신체 검사라는 걸 받아요. 신체 검사에 키를 재요. 그래서 키가 160cm가 미달되면 그 당시에 현역 군인을 안 갔어요. 그래서 공익근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역 군인을 안 가는 그런 키 제한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거의 키가 비슷한데 160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무튼 작은 키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둘이 막 키도 이렇게 재고 막 그랬거든요. 술 한잔 먹고 이러면 누가 더 크냐. 근데 아무튼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둘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운명이 서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1번 좀 이렇게 잘생기네.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여자친구도 있었던 이 1번 친구는 160cm 미만으로 공익근무를 가게 돼요. 현역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이 2번 이 친구는 160cm 딱 나와가지고 현역 군대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뭐 군대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다. 그리고 현역 군인은 진짜 힘들다.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지배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 친구를 쟤 군대 가면 되게 힘들 텐데, 되게 많이 갈굼당할 텐데 어떡하냐. 그리고 반대로 1번 얘는 야, 쟤는 어떻게 키 160, 한 16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 그 공익근무를 가지? 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신체 검사 얘기를. 근데 그때 비밀이 밝혀졌어요. 비밀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1번 친구는 현역 군대를 안 가보려고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키를 재는데 최대한 막 무릎을 구부리고 막 그 몸을 꾸부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았대요. 피라고. 어? 제대로 피라고 해서 막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이렇게 등을 살짝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역을 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 이 친구는 키가 작은 게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자기 진짜 너무너무 컴플렉스였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도 사실 이 친구 만나거든요. 항상 깔창을 깐단 말이에요, 신발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한 어떤 자신의 컴플렉스가 이때 자연스럽게 발현이 된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딱 키를 재는데 이게 신체 검사하고 뭐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반사적으로 키가 커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는 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살짝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가 160이 넘은 거죠. 160인가 161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 이 친구 둘이 이렇게 키를 재보면은 1번이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오히려 1번은 현역을 안 가고 2번은 현역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2년이나 하게 된 거죠. 여하튼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번 친구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괴로워했어요. 괜히 왔다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아마 그 친구가 귀가 가려울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대전에서 역사 교사인데 아마 지금 수업하다가
귀가 근질근질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별기군 한번 같이 봤고요. 이제 사절단 파견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절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외교 사절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목적이 있죠. 배우려고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의 어떤 왕이나 뭐 대통령이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절단이 총 4개가 나오는데요. 4개 각각 어느 나라로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등등등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신사라고 빈칸에 채워주시고요. 수신사는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으로 보낸 사절단입니다. 이 이름은요, 신뢰를 닦다, 즉 신뢰를 쌓는 그런 사신들이다라는 의미로 수신사라고 붙였고요. 자, 일본에 파견됐는데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부터 볼게요. 1차 수신사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김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의 근대 시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교과서 101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요. 그림입니다. 1차 수신사의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상해서 그림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안경을 쓴 요 사절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김기수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도 나름 안경도 쓰고 이제 신문물이죠. 조선 후기에 들어온 우리나라에서 나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료인데 어, 사실 일본 사람들하고 많이 비교가 돼요.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그림의 오른쪽 보세요. 여기 일본 관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뭐 경찰쯤 되겠죠? 자, 근데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 머리 모양 이런 거 보세요. 모자를 쓰고 있긴 하지만 자, 옛날에 일본이 아니죠. 완전히 서양식으로 서양식 모자, 서양식 복제, 구두까지 이렇게 신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태도 이런 것도 이 동아시아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국가. 그리고 여기 뒤에 배경으로 처리된 이 일본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양산을 들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서양식 복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사절단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정말 구닥다리 전 근대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전신주가 보이죠? 이미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일본에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76년 1차 수신사 일행이 요코하마역으로 가는 모습을 취재차 파견된 런던 뉴스의 화가가 그린 것이다. 고종은 수신사 파견 전에 김기수를 만나 들을 만한 모든 일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오라. 즉,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본의 실상, 근대 문물 잘 보고 듣고 와라. 자, 그래서 일본의 주요 인사를 만나고 군대 시설을 살펴본 후 돌아왔대요. 자, 학습지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신사입니다. 자, 2차 수신사도 가는데요. 80년에 가고요. 이때는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신사 사절단을 이끌고 가는데요. 이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 강화도 조약 개정. 즉, 강화도 조약은 평등한 조약이었어요?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그 불평등한 조약을 조금 좋게 바꿔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목적은 잘 달성되진 않았는데요. 이 2차 수신사의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책을 가져오는데 그거 뒤에서 중요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81년에 역시 일본에 보낸 건데요. 수신사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조사시찰단의 핵심은요, 조사예요, 조사. 뭔가 조사하러 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본에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을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왜 비밀리에 파견하냐? 당시 국내의 개화 반대 여론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개화 정책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배웠던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이 개화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국내에.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일본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워오려고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가는 또 개화 반대 여론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몰래 보내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일본의 근대 시설 법률 제도 등을 조사, 말 그대로 조사하러 간 사람들이다. 조사 시찰단. 자, 그래서 조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사 시찰단이요, 보고서를 고종에게 제출합니다. 자,
이제는 일본 말고 다른 나라 볼게요. 81년에는요, 영선사라고 하는 사절단이 파견되는데요. 청나라로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영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영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영재들. 나라의 인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트들. 그 영재들을요, 선발해가지고 이끌고 간 사절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영재, 엘리트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청나라에 굳이 데려간 이유는 뭐냐? 신진 문물을 배워오려고. 근대 문물을 배워오려고 엘리트 젊은이들을 데려간 겁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에 김윤식이라고 하는 관리를 보내가지고 젊은 이 영재들, 유학생들, 그리고 기술자, 조선 기술자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인솔을 하고 갑니다. 가서 무기, 화약, 기계 제조법 학습을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청나라의 무기 만드는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무기 만드는 기술, 요거를 배워가지고요. 조선에도 기기창이라고 하는 무기 만드는, 기계 만드는 창, 공장, 창고를 만듭니다. 교과서 101페이지 쪽나게 보겠습니다. 기기창. 한성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 청나라에서 배워온 걸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요. 83년에 담내 사절단이라는 건데 요거는 미국입니다. 위에 거랑 스케일이 달라요. 왜 다르냐? 위에는 그래도 이웃나라인데 미국은 한 번도 사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나라, 그것도 태평양을 건너서 가야 되는 정말 먼 나라죠. 자, 이름이 좀 특이해요. 담내 사절단. 뭔가 담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거다. 이런 뜻이죠? 자, 83년이에요. 83년이면 미국과 우리 조선이 82년에 수교를 하죠. 조미수 통상조약. 그 미국과 수교 이후에 미국은 우리나라의 공사, 외교관을 파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종은 미국에서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머물게 했으니 우리도 뭔가 고마움을 표시해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례로 사신들을 파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민영익, 류길준 같은 사람들이 이때 파견이 되는데요. 미국에 가서 각종 근대 시설을 시찰했다라고 합니다. 교과서 101페이지 자료인데요. 사실 이 담내사절단 얘기만 해도 뭐 정말 한 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얘기거리가 많아요. 최초의 미국 사절단, 이 담내 사절단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관리인 뭐, 홍영식, 민영익, 서광범, 류길준 같은 사람도 있지만, 퍼시벌 로웰, 미야오카 스네지로, 그 다음 오레당 등 이름만 봐도, 미국인, 중국인, 청나라인, 일본인, 이렇게 다국적 사절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통역을 위해서예요, 통역. 자, 쉽게 말해서요. 조선 우리말을 영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말을 청나라 사람이 한 번 거쳐서 영어로 통역을 해주고, 우리말을 일본 사람이 한 번 거쳐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즉, 우리말을, 한국어를 영어로 바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또 일본 중에 그 언어 두 가지를 다 구사할 줄 아는 사람, 즉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데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 한 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하면 이거를 청나라 사람이 듣고서 영어로 또 해주고, 또 일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자,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두 사람을 데려가고 교차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해도 사실 언어가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담례사절단은 미국으로 보낸 거고요.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딱 미국에 가가지고요. 미국 대통령을 찾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관념으로는 사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면은 뭔가 옷도 좀 튀는 옷을 입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이 사람이 왕인 줄 아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그 레벨 그 바닥에 그렇게 서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인지 미국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두리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어요. 바로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그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다음 날인가? 아무튼 그 지역 신문에 이렇게 사파로 이 이야기가 실려요. 먼 그 동양의 조선이란 나라에 사절단이 왔는데 대통령을 보더니 엎드려서 인사를 하더라. 이런 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는 재밌었나 봐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위정촉사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조사 시찰단을 국내의 개화 반대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비밀리에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국내에는 이 개화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위정척사라는 건 뭐냐? 자, 위한다. 정, 바른 것을 위한다. 척, 배척한다. 어떤 거?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즉, 바른 것은 위하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때 바른 것은요, 바로 우리 전통 지배적인 학문이었던 성리학입니다. 자, 그리고 사악한 건 뭐냐? 성리학이 아닌 게 다 사악한 거예요. 특히 뭐 천주교라든지 아니면 서양 거 이런 건 다 사악한 거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라는 거는요. 성리학적인 조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리학 이외의 종교, 천주교 같은 거죠.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하는 것이 바로 무슨 운동, 무슨 사상이다? 위정척사 사상, 위정척사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가볼게요. 이러한 주장은요. 각각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게 또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자, 교과서 102페이지 본문을 통해서 여기를 조금 공부를 해볼까요? 자, 교과서 102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본문에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본문으로 공부할게요. 60년대 천주교가 퍼지고 서구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통상을 요구할 때 유생들은 통상에 반대했습니다. 자, 이때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항로와 기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항로, 기정진. 자, 이 사람들은요, 척화 주전론이라는 걸 내세웠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6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죠? 서양이 자꾸 접근해 오는 시기였어요. 자, 이때 보수적인 그 유생들은요, 그냥 서양하고 뭐 장사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척화 주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화, 즉 서양과 화친하자라는 그 주장을 배척하는, 그리고 주전, 싸우자, 서양하고 싸우자, 그런 논리예요. 흥선대원군하고 아주 딱 맞죠? 흥선대원군이 바로 그거잖아요. 척화주전, 통상수교 고정책,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이름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니까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올드해요. 이항로, 기정진. 뭔가 이름 자체가 되게 올드한 이름이죠. 진짜 옛날 사람. 뭔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이항로의 로자는 진짜 그 늙은 로자예요. 항상 늙은 사람. 어, 제 기억에 맞다면 그래요. 갑자기 궁금하네, 이항로. 혹시 또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항로. 맞아요. 예. 이 로자가 늙은 로자예요. 자, 물론 항상 늙었다는 건 제가 지은 이름 항자 그 항자는 아닙니다. 근데 로는 늙은 로가 맞아요. 자, 이항로, 기정진 같은 사람들 60년대 척화 주장하는 자입니다. 70년대로 가볼게요. 70년대 강화도 조약의 체결 무렵 76년에 강화도 조약 체결되죠. 그 무렵에 최익현 등이 외양일체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했는데요. 최익현과 외양일체론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최익현은요. 외놈들이나 서양놈들이랑 똑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비록 이 일본 애들, 외인이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도 절대로 이들한테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 이들은 서양하고 성질이 똑같은 놈이라 문호를 개방하면 서양놈들처럼 우리를 아주 피폐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최익현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자, 80년대는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죠. 이때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을 통해서 조선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책은요, 미국과 우리 조선이 수교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나라 유포가 되자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경상도 지역의 유생들이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려가지고 정부의 개화 정책 및 미국과의 수교에 격렬히 반대합니다. 자, 먼저 이 만인소라는 건 여러 사람이 올린 상소라는 뜻인데요. 다행히 이 인물 이만손하고 뭔가 발음이 비슷하죠. 이만손 만인소. 이만손 만인소. 그래서 이만손을 비롯한 이 경상도 유생들이 왜 열받았냐? 바로 정부가 계속 80년대 들어서 통일기무화문을 만들어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거. 이거 첫 번째로 열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조선에 들어왔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우리 조선 보고 미국하고 서양 오랑캐랑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오랑캐 짐승 같은 서양 놈들하고 수교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일단 학습지로 돌아가서 이 내용 한번 정리하고요. 보충 자료를 보면서 여기 조금 심화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본문을 읽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60년대는 통상에 반대했어요. 즉 서양과 장사하고 교류하는 거 반대했어요. 이런 걸 척화 주전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누구 있었죠? 네, 이항로, 기정진. 굉장히 올드한 이름 이 두 명 적어주세요. 이항로와 기정진. 네, 자, 적으셨으면 70년대로 가볼게요. 자, 70년대에는요 개항에 반대했어요. 즉 항구를 여는 거, 우리나라 항구를 여는 거에 반대했는데 이때 이 개항을 요구했던 세력이 일본이었죠. 그래서 최익현 적어주시고요.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 왜 일본과 서양은 같은 놈이다. 즉 왜 일본과 서양이 같은 세력이다라는 논리인데요. 여러분 최익현의 이러한 주장, 이러한 어떤 예언 나중에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실제로 일본은 같은 동양 국가 이웃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서로 좀 도움을 주기 위해 교류를 요청을 했던 게 아니었죠. 서양하고 똑같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항을 시켰어요. 그 어떻게 보면 최익현이 당시 날카롭게 일본의 본질을 잘 분석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80년대로 갈게요. 80년대 개화 정책 및 미국과의 수교 반대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에 일단 반대를 하는 거랑 미국과의 수교 반대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인소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교과서에서 배웠죠? 이만손 등 영남 유생. 영남은 경상도 지역이에요. 경상도 지역 유생들이 만인, 여러 사람들이 상소를 올린 건데 고맙게도 이걸 주도한 인물이 이만손. 이만손, 만인소. 좀 비슷하죠? 자,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려 정부의 개혁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교과서 102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 정리할게요. 자, 위정특사운동 꽤 어렵죠? 이 자료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막 섞어 놓으면 헷갈립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통상반대운동은 60년대라고 했어요. 60년대. 자, 일단 이항로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죠? 이항로. 자, 이항로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와 문화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른다면 인류가 금수의 지경으로 빠진다. 즉, 서양하고 싸워가지고 서양을 막아내면 우리 전통을 잘 보존할 수 있는데 서양인과 화친한다? 그러면 우리 조선이 금수, 짐승처럼 된다. 즉 짐승 같은 서양놈들하고 화친하면 우리도 짐승이 된다. 이항로의 생각. 60년대 통상반대 운동입니다. 뭔가 올드하죠? 자, 70년대 개항반대 운동 최익현 봅시다. 자, 이 최익현의 호가 면함이에요. 이 면함집 이거 자료로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의 적이다. 그래서 저들이 비록 우리 이웃국가, 아시아국가, 동양국가인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풀고 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수용하면.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서양 오랑캐랑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예언이 적중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영남 만인소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는 바 공연히 남용을 만들어 틈이 생기게 된다면. 자,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조선 책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 책략은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조선 책략 우리 배웠죠? 전에. 안 배웠나요? 잠시만요. 이게 1학년하고 여러분이
진도가 다르다 보니까 선생님 좀 헷갈려요. 선생님 배웠던 것 같은데. 그죠? 배웠죠. 죄송해요.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설명을 했네요. 자, 여러분 잘 배웠으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음. 자, 조선 책량에 보면은 그 미국과 연결해라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수교를 맺을 것을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남만인소 이제 반박을 하는 건데요. 미국을 끌어들이면 그들이 우리한테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 약점 알아차려서 괴롭힐 거다. 그리고 조선 책량에 보면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우리랑 뭐 서로 원한이 없는 나라다. 괜히 남의 말을 듣고 왜 러시아랑 이렇게 어, 우리가 저기 서로 미워할 필요가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자료 세 가지를 봤는데 여러분이 세 가지 자료가 각각 위정축사 운동 중에 어떤 시대의 어떤 주장인지, 어떤 인물의 주장인지 뭐 이런 것들 잘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위정축사 운동의 의의 및 한계를 보실 텐데요. 먼저 의의를 볼게요. 반외세 반침략 민족운동이다. 항일 의병운동으로 개성됐다. 즉 외세와 침략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운동이고요. 나중에 이게 항일 의병운동으로 발전돼요. 자, 한계는 뭐냐면요.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는 거. 즉, 너무 올드하고 옛날 거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거기랑 맞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모군란인데요. 이모군란은 1882년입니다. 1882년이 이모년이에요. 자,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뜻인데요. 배경 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개화 정책과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불만. 자, 정부의 개화 정책과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또 구식군대와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였는데요. 발단 보겠습니다. 구식군대의 군인 급료로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자 분노가 폭발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구식군대가 있으면 신식군대도 있잖아요. 신식군대가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월급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좋은 거 잘 지급이 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옛날 군인들, 이 90군인들은 뭐, 대우도 형편없고, 심지어 월급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아지죠, 이러면. 자, 근데 오랜만에 월급이라고 해서 쌀이 지급이 됐는데, 이거 열어보니까 모래같이 못 먹는 것이 잔뜩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면 진짜 화나죠.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전개 과정 볼게요. 90군대 군인들이 정부의 고관, 높은 관리들, 그리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교관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죽여요. 정부의 고관도 죽이고. 자, 교과서 103페이지 쭉나게 볼게요. 103페이지 쭉나게 보면은, 음, 쭉나기가 아니네요. 자료네요. 아닙니다. 예. 쭉나기네요. 죄송해요. 자, 이모 6월 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대전시립박물관에 있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 한번 쓱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도 특히, 왕비, 명성황후. 이 명성황후에 대한 그 구식군인들의 불만, 어, 증오, 이런 것이 컸어요. 왜냐하면, 당시 개화 정책을 이끌던 것이 바로 이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일가였거든요. 외척 민씨 일가. 자, 그래서 명성황후는요, 이 군인들의 위협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모군란 당시 궁궐의 탈출, 과정을 이렇게 다룬 게 이모 6월 일기라는 건데, 이때 명성황후가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요. 충청북도에 있는 충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왔냐면 여기가 이제 저기 처가예요, 처가.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그 원래 집이 이쪽이거든요. 그 이쪽까지 막 도망을 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담겨 있는 건데 대전시립박물관에 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왕비가 도망을 갈 정도로 이게 군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군인들의 반란이. 자, 그리고 별기군에 대한 이 반발, 이 반감이 별기군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는 걸로 이어진 거고요. 자, 또 하나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자, 이때 우리 개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일본의 어떤 영향, 입김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계속 침투를 하니까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층민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 공사관도 습격을 했고요. 한성 주변의 여러 도시 하층민들이 이 군란에 가담을 합니다. 자, 교과서 103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도시 하층민들은 왜 군인들이 일으킨 난에 가담을 했을까? 그것은 개항 이후에 국내의 쌀값이 폭등했어요. 일본인들이 계속 쌀을 가지고 나가니까 국내 쌀값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항과 개화 정책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도시 하층민들이 이모 군란이 일어나자 이 군인들을 도와서 같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그 모습이 사파로 이렇게 나와 있죠. 군인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가담을 했잖아요.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군란이 일으킨 사람들은 정치인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 바로 대원군을 좋아합니다. 흥선대원군. 자, 왜냐면 대원군이 있을 때는 일본을 비롯한 이 외세를 확실하게 막아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이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이 군란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권력을 다시 잡습니다. 즉 군란 일으킨 세력들이 대원군을 옹립하라, 대원군이 통치하라, 정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대원군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잡는데요. 대원군이 권력을 잡자 다시 80년대에 추진했던 개화 정책은 다 중단됩니다. 자, 그런데 명성황후, 왕비 명성황후와 그 민씨 외척들은 이무군란이 일어나자 이거를 제대로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외세에게. 자,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한테 군대를 보내달라고 민씨 세력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이거 좋은 기회잖아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조선에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옳다구나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군란을 진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는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민씨 세력을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 볼게요. 자, 이모군란은 외세를 끌어들였죠. 청나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 힘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강해지겠죠. 교과서 103페이지 본문을 통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3페이지에 보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힘이 강력해진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청은 이 이모군란을 진압한 후에 조선 정부의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을 강요하고 양화진과 한성을 개방하게 하는 등 경제적 침투를 강화했다. 여러분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아마 배웠을 텐데 그죠 배웠죠. 너무 오랜만이라. 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을 강요하고 양화진과 한성을 개방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이렇게 조선 내륙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경제적 침투를 강화해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나라 군대가 왔는데 다 철수하지 않고 군대를 주둔시켜요. 우리 땅에. 우리 땅에 외국 군대가 머무는 거 이거 좋은 일이 아니죠. 자, 그리고 마건상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을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고문으로 파견하고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청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외교, 우리나라의 외교를 간섭하는. 자, 그래서 마건상과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청나라가 각각 정치 분야랑 외교 분야를 참견하고 간섭하는 고문으로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 내정 외교를 간섭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죠.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켰고요. 고문을 파견했는데요. 이건 좀 적어줄게요. 내정 간섭했던 사람 마씨였죠. 마건상. 그리고 외교 간섭했던 사람 독일 사람 멜시는 아니고 멜렌도르프.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조청상민 수립 무역장정 체결했죠. 자, 그런데 청나라는 어쨌든 이모군란을 진압한 애들이니까 뭐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는 되죠. 그런데 좀 뜬금없는 거 일본. 자,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제물포 조약, 제물포는 저기 인천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자, 우리나라한테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뭔가 요구를 해요. 자, 교과서 103페이지 쪽날개를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 왜 조약을 체결했냐면, 일본이, 그 벨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인 교관을 우리나라 군인들이 살해했다. 99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배상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야 이모군란 일어나서 우리 일본 공사관 습격당했어.
그리고 우리 일본인 교관, 벨기군 훈련시키던 그 사람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불안하니까 일본이 이제부터 조선에 군인을 둘 거야.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경비할 거야. 그리고 그 주둔하는 비용은 깨알같이 조선한테 내라. 라고 이렇게 재물부조약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재물부조약은 일본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이 경비병을 주둔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신식 무기인 소총으로 무장한 벨기군. 아까 그 사람들. 좀 키 큰 사람하고 좀 작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자,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80년대 6글자. 통, 리, 기무, 아문. 기억나셔야 돼요. 통리기무 아문 적어주시면 되고 신식군대 별, 기, 군, 창설. 자, 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죠. 자, 봤으면 내려갈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위정축사 운동을 정리해보자. 자, 가 한번 볼까요? 이항로 나왔네요. 로. 아우, 늙었어. 올드에. 60년대 주장이겠죠. 통상반대. 자, 서양인과 화친한다면 인류가 금수의 짐승처럼 돼버린다. 자, 그럼 두 번째 자료 나는요. 최익현 70년대 개항 반대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서양의 적이다. 외양일체론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60년대 통상수교에 반대하며 서양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이항로의 주장이 가고요. 나는 70년대 최익현. 일본 놈이나 서양 놈이나 똑같다. 외양 일체론이죠. 개항 반대였습니다. 자, 넘길게요. 탐구활동 이미 이거 했어요. 우리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문제 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시작. 선생님 좀 물건을 살 게 있어가지고 알림을 설정했더니 자꾸 아까 그 알림이 지금 녹음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박정양, 어윤중 등은 일본에 파견돼서 군대 시설을 시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이름 어디서 봤어요, 아까? 여기서 봤죠? 뭐 조사하러 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조사 시찰단이죠? 자, 빈칸에 조사 시찰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볼게요. 청은 이모군란을 진압한 이후 이것을 체결해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했대. 이거 되게 길죠? 조, 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우리가 아마 주관식 시험이 있었으면 이런 거 냈을 거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근데 우린 주관식 시험 없어요. 2학년은.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위정축사론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부의 개화 정책을 지지했다? 아니죠. 반대했죠. 반외세, 반침략적 민족운동 전개한 거 맞아요. 성리학 주체에서 지키려고 했죠? 서양 문화 사상을 수용하자고 주장할 리가 없죠.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게 쉬운 문제네요. 3번. 다음에 설명하는 사절단. 미국
미국에 보냈어? 그러면 4번 담내사절단이죠. 수신사, 조사시절단, 통신사는 일본, 영선사는 청나라. 통신사는 옛날에 배운 거죠. 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화파가 주도했다. 뭔 소리입니까? 반정부 반해세 운동 성격? 요거 요거는 일단 세모. 자, 청과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네요. 90군대의 군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 중 하나였다. 맞아요. 민씨 세력의 요청으로 청해 군대 들어왔고 대원군 압승하고 반란 차별. 맞아요. 정답은 1번이네요. 반정부 변해서 운동 성격. 이거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